흥미진진 역사책에 없는 야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남매의 날.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벌어진 한 사건. 억울합니다. 누이가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 네, 이분이 저기 선대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재산 분할을 잘 못 해주신 모양이네요. 약간 회장님 느낌도 좀 나오죠. 자, 지금 들려드린 분쟁은 요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려 고려시대 때 일어난 사건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고려시대 대표학자 이재현이 저술한 여공패설에 나온 사건에 따르면 고려시대 벼슬을 지내던 손범년이 안찰사로 근무할 당시 자식 모두가 공평하게 물려받아야 할 건데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누이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제겐 옷 한 벌, 집신 한 켤레, 종이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 장성한 남동생이 결국 자기 몫의 유산을 찾으려 급기야 소송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피고와 원고의 이야기를 모두 가만히 듣던 손범년은 아버지가 참 현명하시구나. 네가 장성에 물려받은 종이로 고소장을 만들고 물려받은 옷을 입고 집신을 신어 관청으로 호소하러 올 것을 생각하신 듯하다. 이에 손범년은 즉석에서 너희가 가진 재산 중 상속받은 유산의 절반을 동생에게 주거라. 아들이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 결과도 50대 50. 대한민국의 민법상 균등 상속도 불과 35년 전에 확립이 됐는데 무려 고려시대에 남매 간 n분의 1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앞서 나갔죠. 그러니까요. 남녀의 지위가 비교적 평등했습니다.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게 전통이라 여겨졌고요. 처가 자리를 하는 것도 흔했습니다. 심지어 이혼과 재혼에도 큰 제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 21세기네요. 그렇죠. 지금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또 묘하게 우리가 또 코리아잖아요.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를 이었네. 그렇지. 흥미진진 역사책이 없는 야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기이한 가면의 정책. 소심하기만 했던 직장인이 불가사의한 가면을 쓰는 순간 신비한 초능력이 생긴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우레메인데요? 우레메요. 김청기 감독. 이거 우레메 아닌가요? 아, 진짜 옛날 영화다. 심영래 형님. 근데 사실 제가 떠오르는 영화도 옛날 영화예요. 뭐예요? 뭔가요? 마스크. 짐 캐리. 캐리. 근데 아무래도 우리 세대는 이제 짐 캐리가 익숙하겠죠. 그렇죠. 짐 캐리에게 초능력을 준 초록 마스크가 있다면은 그 옛날 옛적 조선에게 기이한 능력이 생기는 신비로운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마스크 하나로 조선 한복판이 떠들썩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걸 쓰면은 기이한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뭐 그냥 뭐 소문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가 뭐 저걸 쓰고 의적 활동을 했나? 아니, 전래동화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야? 소문이겠지. 소문. 자, 조선 전기 학자였던 청파 이육이 각 지방에서 보고 들은 괴이한 이야기를 담은 문집 청파 극담에 수록된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나무로 만든 가면을 발견하고 얼굴에 썼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해보자 그 이상한 가면이 병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면을 들판에 버렸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거는 안 좋은 쪽인 것 같은데? 가면 뒤에 뭐 바이러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병균, 세균. 예.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지나가던 사람이 이 버려진 가면을 발견. 반쯤 썩어서 주위에 버섯이 피어 있었고 버섯이네? 아니 가져가서 삶아 먹어야지. 가면에서 피어난 버섯을 먹더니 벼란간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 버섯을 먹은 또 다른 사람도 무언가에 홀린 듯이 춤판이 벌어진 겁니다. 버섯을 먹은 사람에게 왜 춤을 추느냐고 물으니 아니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만두려고 해도 도저히 춤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스테리한 말을 남긴 채 춤을 추었다는 괴이한 이야기. 경기도 광주에 사는 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문집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환각 성분이 묻어 있어서 가면을 쓴 사람한테 안 좋은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네. 그렇지,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환각 증세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현대의 기록을 본 누리꾼들이 추론컨대 환각작용이 있는 버섯이 나무 탈 안에 붙어 있었던 건가?
광대버섯을 먹었나? 신비롭다라며 기묘한 스토리에 매료됐습니다. 절로 웃음이 나며 사람들을 춤추게 했던 기묘한 가면. 웃음과 춤을 감염시키는 그 가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흥미진진 역사책에 없는 야사 19 13위 공개합니다. 고려시대 권력을 주는 신비의 나무. 자, 여러분, 나무의 힘을 믿으십니까? 나무가 귀신을 쫓아준다. 나무가 재물을 준다. 나무가 어마무시한 권력을 준다면. 그 나무가 어딨어요? 신비로운 신묘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요정나라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600년 된 은행나무 이런 거 얼마나 영험합니까? 영험하지. 근데 그 600년 된 은행나무가 무슨 권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험하다고 해서 뭐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어허. 여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해준다는 신비의 나무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경주 지역에 내려오는 민속 신앙 두두리. 귀력을 가졌다는 영물 중의 영물로 나무 귀신을 의미합니다. 도깨비의 원형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두두리, 그러니까 나무 귀신의 지극정성 소원을 빌며 당대 최고 권력을 얻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의민. 고려 무신정권 시기에 미천한 신분으로 최고 권력자의 위치까지 올랐던 장군입니다. 천민이었던 거 알죠? 이의민 천민이었죠. 힘이 세서 발탁됐다가 거기까지 간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지. 그분은 힘이 세서 어느 정도까지 간 거지. 저 나무가 힘을 준 건 아니잖아. 아니, 힘이 세다고 권력을 잡습니까? 아니 뭐 그건 어떤 이제 원인이 되기도 했겠지만 나무 귀신 나무가- 덕분에 그 권력까지 저 왔다는 나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무가 정말 좀 기괴하게. 당연하죠. 그가 신분을 초월하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바로 이 두드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세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당신 덕분입니다. 두두리 신이시여, 여기 피거름 가져왔으니 마음껏 드시고 그 귀력을 저에게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피를 먹으면서 자란 나무는 귀력을 얻게 된다고 믿었던 그는 실제로 자신의 집안에 사당을 만들어 두고 무덤가에서 작은 나무를 가져와 피를 바르며 밤낮으로 지극정성 키웠다고 합니다. 와, 약간 끔찍하다. 사람 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고려시대엔 별 이상한 얘기 많았네요. 많았죠. 그랬을까요? 이 의미는 정변을 일으킨 인물 중 문신을 가장 많이 죽인 자로 통할 정도로 앞뒤 안 가리며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인물로 유명. 심지어 자신을 총애하던 왕까지 죽이며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이예민은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를 씹고 피로 귀신을 모신다던데. 그가 모시는 신당에선 밤만 되면 아기가 울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려오기까지 하죠. 그에 대한 기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권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두드리에 더욱 집착, 귀력을 얻은 만큼 성질 또한 포악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권력을 준 신비의 나무도 그의 포악함에 한계를 느꼈던 걸까요?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그의 폐악질이 극에 다다르고 있던 어느 날 두드리가 갑자기 이의민을 보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너와 너의 집안을 지켜왔지만 이제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 더 이상 너를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얼마 뒤 놀랍게도 앙심을 품은 두 형제에 의해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며 이의민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주 일부 지역에서 두두리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 남성에게 권세와 죽음을 준 신비의 나무 두두리. 정말 기묘한 힘이 있었던 걸까요? 흥미진진 역사책에 없는 야사 19 10위 공개합니다. 모모 폭행 사건 막장 궁녀의 최후. 왕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 같은 존재였던 조선시대의 왕. 그런데 왕에게 손찌검을 한 궁녀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겠는데요. 후궁인가요? 어, 후궁 그럴 수 있잖아. 후궁은 그럴 수 있다. 후궁이라고 해도 왕을 왜 내 침소에 안 드시는 겁니까? 예! 그러다가 사형을 처해줬잖아. 심지어 피해자는 조선 건국을 반대한 세력부터 이복 동생의 처남들까지 모조리 죽여서 킬방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혹함으로 이름을 떨친
태종 이방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킬방원의 옥체에 겁없이 손을 대고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 범상치 않은 여인의 이름은 바로 장미. 장미요? 장미? 아니 근데 이방원한테 손 찍어버려서 살아남은 궁녀가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데요. 이방원이 여자한테 많이 휘둘렸네. 세종실록에 의하면 당시 51세의 태종은 그를 모시던 궁녀 장미에게 무릎을 주무르게 시켰는데요. 아이, 거기 좀 더 팍팍! 그 무릎도 잘못 주물러가지고, 에이, 진짜. 이렇게 궁녀 장미는 한 소리 듣고 안마를 재게 태종은 안마하는 손길에 스르르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빡이 치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태종. 다름 아닌 궁녀 장미가 태종을 퍼 두드려 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압을 세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니까 사실 그냥 조금씩 때렸나 봐요. 자는 거 같으니까. 근데 이게 또 명을 어긴 건 아니야. 세게 두드리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약간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지. 그러네. 적잖이 충격받은 태종. 장미에게 왜 그랬냐 묻자 아, 한 소리 들으니까 분이 나서 두드렸는데요. 뭐 문제 있어요, 왕님? 라고 충격적인 말대답까지. 와, MT 네. 그런데 이 전설의 장미는 당시 처소에서 쫓겨났을 뿐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15년 뒤 장미라는 이름은 또 한 번 세종실록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외간 남자와 사통한 죄. 궁궐에서 쫓겨나는 행위잖아요. 이건 바로 쫓겨나죠. 군 밖으로 쫓겨났죠. 아니 아닌가 봐. 표정이 아니야? 보니까 아니야. 하지만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한 불멸의 장미.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왜 이래? 약 10년 뒤에 외간 남자들과 놀아났다는 혐의로 약사서에 또 등장을 한 것입니다. 네. 아이고. 봐주고 또 봐줬지만 또다시 중죄를 저지른 장미. 이번엔 끝내 처형당하고 마는데요. 오래 살았네, 그래도. 너무 엇나가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몇 번 봐줬던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 놀랍죠? 약점 잡혔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뭔지. 아니면 치명적인 매력이 있거나 아니 운이 되게 좋았나 보다. 정치를 잘했든지 어떻게든 잘 넘어간 거야. 정말 매력이 있었든지. 정말 여러 의미로 범상치 않았던 인물, 궁녀 장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장미는 실록의 이름을 3번 넘게 올렸습니다. 흥미진진 역사책에 없는 야사식구 4위 공개합니다. 왕과 나라를 손에 쥐었던 악녀. 자, 이번에는 장희빈, 장녹수, 정난정과 함께 조선의 대표 악녀로 손꼽히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파워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광해군의 걸음걸음마다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그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야, 광해군의 그런 폭정 뒤에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지? 조선에서도 손꼽혔던 악녀.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 들어봤다. 이 계시라는 이름이 한글로 개똥임을 볼 때 그녀가 천민 출신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김계시는 본디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궁인으로 어린 나이에 상궁이 되었고요. 자신이 점찍 얻은 이 차기 왕 후보였던 광해군을 위해 독약으로 선조를 시해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와. 어쨌든 후계자 자리가 위태롭던 광해군을 돕고 2대 연속 상궁으로 자리 잡으면서 김계시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됐습니다. 광해군의 신임을 얻은 그녀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정보를 왕에게 전달하며 신임을 얻고 대외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면서요. 감사, 병사, 수사로부터 권관, 찰방에 이르기까지 천냥, 백냥식으로 모두 정해진 액수가 있어 값에 따라 선발하고 낙점시켰다. 김상궁이 마음대로 하니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 김상궁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내외에 떨쳤다. 그렇습니다. 즉 왕의 최측근 자리를 지키면서 정사 개입, 매관 매직 등 비리가 일상. 천하는 저의 은혜를 잊었습니까? 제가 입을 뻥끗하면 그 자리도 결코 무사하지는 않을 터이지요. 자, 이렇게 광해군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어떤 고관대작 부럽지 않은 권력을 장악했고요. 광해군의 오른팔로서 왕 못지않은 권력을 쥐고 정권 내내 국정을 좌지우지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문 남성들과의 추문까지 존재했음에도 당당. 광해군과 후궁들의 잠자리 순서를 정할 정도로 내밀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진짜 개판이다. 진짜 개판. 오늘은 네가 들어가라. 전화 오늘은 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 나갔다 올게요. 근데 이 정도로 막 행동을 했는데 광해군이 냅뒀다라는 건 정말로 그 선조 독살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가스라이트.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천민 그렇죠. 출신이 나라를 쥐고 흔든 거잖아요. 그렇게 광해군이 재임한 15년 동안 국정을 쥐락펴락하던 김계시. 하지만 훗날 반정군 측에 포섭돼서요. 결국 광해군을 대신 아이고. 반정의 성공에 항목하며 최후에는 민가에 숨어 있다가 끝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던 희대의 악녀 김계시. 어쩌면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당시 정권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퇴계 이황 선생이 그려진 이 1,000원짜리 지폐를 잘 보시면요. 활짝 핀 매화나무 한 그루가 보이지요. 실제로 이황 선생은 매화를 끔찍히도 사랑하기로 유명. 이에 대한 시를 100수가 넘게 지었을 정도로 갑니다. 자, 이 매화나무에 얽힌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 러브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황 선생의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생소한데? 너무 안 붙는데요. 네, 굉장히 뭐 여자도 안 보고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깐깐한 유학자 같은 이미지만 있지만 네네. 이분이 사랑이 넘치는 아,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이황은 1548년 48세의 나이에 단양 군수로 부임했고요. 당시 채 20이 되지 않았던 어린 기생 두향은 그의 학문과 인품에 매료. 그동안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왔던 30년 묵은 백매와 청매를 선물하며 사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약 30년이라는 거대한 세월의 장벽이 있었고요. 대쪽 같았던 이황의 상품 또한 꺾기가 쉽지 않았다지만요. 두 사람 사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으니 바로 매화와 시였습니다. 이황 선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문난 매화 마니아이자 빼어난 시인, 그리고 기생두양 또한 수양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매화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데다 시와 검은고에도 아주 밝아서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썸띵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오, 저런 동상이 있네. 그렇습니다. 둘이 맺어지진 않는 거죠? 하지만 이황은 그대의 진심은 느끼나 나는 학문을 사랑하니 그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소. 자, 그럼에도 이황을 간절히 사모했던 두향은 매화 화분을 선물, 가슴 찡한 이별시를 지으며 마음을 달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0여 년 뒤 이황 선생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요. 대신 이황 선생은 마치 두향을 보듯 이 매화를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이황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겼다는 매화에 물을 주어라. 이 마지막 한마디는 그의 가슴에 두향이 가득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의 부음을 전해들은 두향은요, 이황과 함께 거닐었던 강선대 아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두양의 마음이 절절하네요. 스스로 목숨 끊었다잖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가슴 아픈 어떤 러브 스토리가 그래 지금이라도 저렇게 동상으로 남아서 아유, 세상에. 후대에 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해지는 야사의 사리부커부터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퇴계 이황 선생이 그토록 매화를 사랑했던 이유, 그건 혹시 잊지 못한 절절한 사랑 때문은 아니었을까요?